계획이라는 것은 본래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크게 요거는 놓치지 않고 가야지 하고 방향성을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의 실행은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주관자로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플래너를 썼어요. 낮에 그 행위를 할 때 2분 전에 구상 기록을 썼어요. 그리고 행위를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전략적이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 건 조금 엉뚱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일상 기록이라고 칭하는데 우리가 한 모든 행위를 한 줄의 기록으로 남기라는 얘기야. 리스트처럼 쭉 쓰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양치하고 뭘 준비해서 다 시간 쓰고 몇 시 기상, 시간 쓰고 세수 양치 기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요가 체조를 했어요. 그러면 몇 시 요가 체조, 수리아 나마스카라, A타입, B타입 이렇게. 또 다른 예를 들게요. 회사를 출근해요. 회사를 출근하는데 오늘따라 가로수에 역광이 쭉 비쳐옵니다. 정말 그냥 평상시에 땅에 박혀 있을 뿐인 가로수가 오늘은 역광 덕분에 나뭇잎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8시 20분 가로수, 역광, 괄호치고 나뭇잎과의 대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도 쓰시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낌으로 오는 것들 정말 소중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잠재성에 다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 축적을 좀 더 강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상 기록을 쓰라고 여러분들께 제안한다는 거 금방 느낌이 오시죠? 이 일상 기록이 습관으로 붙지 않습니까? 다른 기록을 습관에 붙이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져요. 일상 기록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일주일만 하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의 습관으로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의 기록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꽤 매력적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플래닝이라는 거 하시죠?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얘기 듣고 플래닝은 필수니까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플래닝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제일 답답한 거는 시간 쓰고 과제 쓰고 시간 쓰고 과제 쓰고 시간 쓰고 과제 쓰고 9시엔 뭐하고 9시엔 뭐하고 10시엔 뭐하고 11시엔 뭐하고 심지어는요 9시엔 뭐하고 9시 20분엔 뭐하고 9시 50분엔 뭐하고 이렇게 플래너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라고? 점심때가 돼서 어떤 현상? 역시 나는 안 돼. 왜? 자기가 촘촘히 세운 계획대로 오전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요. 처음에 상상할 때는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래닝을 할 때 모든 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하는 게 있어요. 많은 내용을 플래닝하지 말라고. 오늘 하루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하나만 고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를 고르면 그러면 하루의 상이 조금 그려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오전에 2개, 오후에 1개, 저녁에 2개 이렇게 하루에 최대 5개, 뭐 한 3개 정도 하셔도 좋아요. 내가 오늘 하루에 꼭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보시는 거. 얘가 플래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점심 때 나는 왜 이래? 나는 역시 작심삼일이야. 이런 생각 안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라는 것은 본래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크게 요거는 놓치지 않고 가야지 하고 방향성을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계획 안에서 행위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죠.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자로서 살아가려면 계획에 나를 속박시키면 안 돼요. 계획은 하나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실행은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주관자로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획 안에 자유 있다 이런 용어를 잘 쓴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하셨죠?
오전에 2개. 왜냐면 오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주 집중도가 높은 응축된 시간이니까 시간은 9시부터 치면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전이 중요해서 저는 오전에 2개 정도의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메일 체크하시는 분들, 또 CS 업무 하시는 분들,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거 책상에 앉자마자 그게 쉬우니까 그거부터 처리하시는 분들, 이거 안 됩니다. 그거는 오후에 졸릴 때 하셔야 돼요. 오전에는 창의적인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중요한 거 2가지 하시고 오후에는 졸리고 쉬어야 되니까 시간은 엄청 길죠. 1시부터 6시까지라고 치면 5시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은 하나만 하세요. 이게 제 방법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천천히 하시고, 이제 이게 오후의 성격이고요. 저녁 시간은 왜 제가 2가지를 얘기할까요? 쉬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를 돌보는 시간이잖아요.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회사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2가지 정도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겁니다. 자, 머릿속으로 쭉 상상을 한 다음에 다이어리에다가 오전 2개, 오후 하나, 저녁 하나 이렇게 메모를 해서 시간은 안 씁니다. 한 가지만 더 하세요. 오전에 하기로 한 것에 괄호치고 CSF, Critical Success Factor,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하는데, 크리티컬이 이때는 아주 핵심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경영학에서는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CSF를 번역하죠. 예를 써주시는 거예요. 11시에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11시에 미팅이라고 써놓으시고 가로치고 CSF를 쓰시는 거예요. 물건 얘기하지 않기,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물건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와 충분히 공감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말 환대하고 1시간 동안 만나고 그를 보냈어요. 다음 주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물건 꼭 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행위를 쓰고 내가 이 만남을 성공리에 할 때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뭐지? 아주 좋은 방법이 뭐지? 요것을 아침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무조건 다이어리를 편다요. 다이어리 노트를 핀 다음에 그 사람과 만나서 뭘 어떻게 할 거지 얘를 먼저 써보는 거예요. 이걸 구상기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플래닝이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한 줄로 생각해 본 거라면 구상기록은 이제 한 4줄 5줄을 쓰는 거죠. 이거는요 일종의 예습 같은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특히 CSF를 잘 생각을 하면서 그 행위를 아주 자신 있게, 그러면서도 못 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구상 기록을 쓸 때는요, 대부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대체로 목적이 있죠. 그런데 목적을 우리가 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한번 구상 기록을 쓸 때 목적을 간단하게 기술을 해보기를 권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침에 했던 CSF, 핵심 성공 요인이 뭐지? 내가 주의할 점, 내가 어떤 방법을 쓰면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고 메모를 해보시고, 모든 일이랑은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대화도요, 처음에 만나서 일종의 예열과 같은 대화의 단계가 있고 본격적인 대화의 단계가 있고 마무리의 단계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얘도 다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상 기록을 쓸 때는 프로세스를 써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것의 결과로 내가 얻어낼 것, 그러니까 아웃풋이라고 얘기하죠. 그 아웃풋까지 메모를 하고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익숙한 사람은 2분밖에 안 걸려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조금 지그시 앉아서 하면 5분이면 그걸 쓰실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합니까? 자, 다시 아침에 플래너를 썼어요. 낮에 그 행위를 할 때 2분 전에 구상 기록을 썼어요. 그리고 행위를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전략적이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자, 제가 좀 쓴소리를 할게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성실하게 하면 힘을 주고 빼는 것을 자기가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라는 무기를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요, 항상 핵심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걸 염두에 두면서 처음에는 힘을 쭉 뺐다가 내가 방점을 줘야 될 때 팍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느슨하게 가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전략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겠죠. 그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계획 기록과 구상 기록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식 기록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읽고 요약하는 기록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지식 기록의 대표격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대학을 나와서 나름대로 자기 영역의 전문가인데 책 안 읽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완독의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에 학교 다니면서 책을 읽은 경험 이후에 내가 책을 읽어야지, 이 책 엄청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끝까지 읽어내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독서 인구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완독의 경험을 한번 하시면 그 다음에는 책이 친구가 되고 멘토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책 읽는 게 너무너무 수월하고 기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붙여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읽지 말라 그래도 엄청 책을 읽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책 읽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까 제가 양질 전화라 그랬잖아요. 책을 통해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고 그것이 양질 전화에서 통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무엇인가 일이 맡겨지면 방향성이 그냥 툭 하고 머릿속으로 튀어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책을 어떻게 읽느냐? 한 두 쪽을 읽었어.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눈운동 독서를 했으니까 이야기가 남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하고 이 얘기를 했네 하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 읽다가 이렇게 고개 듭니까? 계속 책 안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이 얘기했네. 자, 네 쪽을 읽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저 얘기가 와. 이 얘기, 이 얘기,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네. 요거는 앞에 거는 순간의 생각이라고 제가 칭하고요. 뒤에 것은 생각의 이음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내가 1시간 책을 읽었는데 40쪽, 50쪽을 읽었고 그 내용이 머릿속에 처음에 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 얘기, 이게 쭉 남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나 기쁘지 않을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그것을 도와주는 게 뭐라고? 네, 당연히 메모 기록입니다. 1시간을 읽었으면 저는 이제 40분 읽기를 권하는데요. 5분 동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만 키워드로 쭉쭉쭉쭉쭉쭉 노트를 해두시는 거예요. 요게 메모 독서법이에요. 요걸 하시면요 엄청난 효과가 나옵니다. 왜? 이미 생각력이 높아져서 그것을 기억해냈을 뿐만 아니라 얘를 익스플리케이션 했으니까 내용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남아있겠죠. 책을 다 읽었더니 손노트 3쪽 정도를 내가 메모를 했어. 좋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독서 카드 2장에 쓰셔도 되고 3장에 쓰셔도 되고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1장에 쓰셔도 돼요. 노트한 것을 이제 쭉 읽어보고 이 책에서 이 얘기 저 얘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걸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내 딸에게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스토리는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읽은 책에 대해서 말을 해보기도 하고 우리는 지식 기록이라는 방법을 몸에 익힘으로 인해서 책이 더 가까운 존재가 되고 책이 더 가까운 존재가 돼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짬 시간을 이용해서까지 책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지식이 풍요로운 여러분 스스로를 앞으로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챗GPT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체의 대표격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시다.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시대예요. 로봇과 함께 사는 시대예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 내 비서,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갖고 있어도 될까요? 이 문제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 챗GPT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그걸 쓸 수 있냐면 이 챗GPT 프롬프터 교육이라 그래서 이거 요새 엄청 유행하는데 여러분들 자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강의 들으셔도 여러분들 실행 불가능합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사람만 질문을 할 수 있다고요? 자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질문은 계층이 깊으면 깊을수록 챗GPT가 훌륭한 답을 해준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챗GPT가 갖고 있는 똑같은 지능을 차원을 달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몸에 습득할 것인가가 챗GPT를 친구로 두고 비서로 둘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요. 자, 그러면 내가 같은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앞으로 발생할 거냐면 시간을 왕창 줄여줍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8시간 노동하고 100을 받았으면 이제는 3시간 노동하고 100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앞으로 하셔야 될 노력은 챗GPT가 나오면은 우리의 직업의 상당 부분을 뺏어갈 거야.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챗GPT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와 돈의 배분의 문제. 내가 3시간 일했어. 챗GPT가 내 옆에 친구로 있어. 그런데 8시간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월급은 옛날보다 더 받아야죠. 3시간 일하고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지 챗GPT를 마치 적으로 생각하고 그가 나의 직업을 빼앗아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두 번째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그동안 써본 바로는 대학교 1학년인데 공부를 잘하고 정보력이 좋고 조금 종합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 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일단 틀린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구글에서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살짝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챗GPT는 딴 거는 엄청 대답을 잘하니까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답이 나오면 맞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으로 하는 영역을 쭉 질문을 해보면 그 나온 것 중에 60%만 정확하고 나머지는 애매하거나 틀린 정보가 많다는 거야. 이거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만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국 사회 자꾸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자 다시 챗GPT는 적이 아니라 누구? 친구, 비서. 그다음에 그 챗GPT를 이용하려면 자신이 챗GPT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친구 비서로 쓸 수 있다.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쭉 얘기한 지적인 풍요로움, 지적인 능력을 그냥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또는 대화를 하거나 또는 일을 하거나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을 나의 것으로 피부에 딱 붙일 수 있는 기록형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챗GPT가 있으면은 기록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성립되지 않는 질문입니다.